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GM이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의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인 신설이 구조조정의 발판이라며 파업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파워텍과 현대다이모스가 합병을 추진합니다. 합병을 통해 양사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변속기 전문 기업으로의 경쟁력을 확보해 오는 2022년까지 현 7조 원 수준의 매출액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홍콩 현지법인 자본금에 대해 4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증자로 홍콩 법인의 자기자본 규모는 1,000만 달러에서 4억 1,000만 달러로 증가한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현지 운용시장 진출을 위해 홍콩 법인의 해외 트레이딩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 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장 후반으로 반등하면서 2150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가 우리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 시점인데요.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후속 조치로 이 증시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상승 전환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안에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마무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7% 상승한 2156.26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5% 상승한 740.48의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43,900원에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3% 넘는 상승으로 7만 원대를 회복합니다. 78,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오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CJ ENM을 비롯한 포스코 캠텍, 그리고 HLB까지 모두 상승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는 3% 넘는 상승세로 85,500원에 장을 마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학과장 정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무료 방송 예고가 이번에 좀 나갔어요. 학과장 정영 대표님, 무료 방송 정말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저 함께 인사 말씀과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틀 뒤입니다. 일요일 밤 9시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무료 방송을 합니다. 무려 6개월 만에 하는 무료 방송이고요. 지난번은 4월 22일에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망해 드렸던 것이 이제 운 좋게도 정확하게 맞았어요. 4월 22일 무료 방송 때 제가 전달했던 내용이 5월 1주차부터 반등고점 찍고 이제 다시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1일은 휴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뭘 해드리냐. 역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기대하는 게 휴양이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거, 단기적인 거, 그 다음에, 현물과 파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위험관리와 수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드릴 테니까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합니다. 그래서 봉추 선생이 앞에 30분 하고 제가 뒤에 1시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항상 이제 9시 반 정도에 들어와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제가 또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6개월 만에 하는 무료 방송이니까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무료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만 회원 가입해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니까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무료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학과장 정용 대표님의 무료 방송 퀄리티가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듯이 아시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일단 오후 9시에 입장하시면서 함께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셔서 무료 방송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봉조 선생님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특히 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그런 흐름인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또 다음 주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그 정보를 잘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시황 정말 다사다난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 저점을 기록하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간신히 또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시황까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금주의 장 분석 먼저 학과장 정용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오늘 금주의 한 주간의 장 분석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해외 증시 변수로 2018년 장중 기준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종가 기준은 아닌데 장중 기준, 오늘이었죠. 이게 다 해외 증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중국이 반등이 나왔지만 어제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장이 안 좋았던 것까지는 괜찮은데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가부터 마이너스를 해서 굉장히 고생하다 이제 올라왔는데 포인트가 뭐냐? 장중 기준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종가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암이 있다고 하죠. 명은 뭐냐? 어쨌거나 플러스 양봉 마감했다. 이게 명이에요. 암은 뭐냐? 신저가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하방 경성이 좀 더 뛰어났다. 그래서 이 주간 시황을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보세요. 보시면 오늘 이게 참 묘해요. 장중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오늘 신저가 이탈한 거 맞습니다. 종가 기준의 저점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때가 이제 종가 기준의 저점이었습니다. 2129였죠. 종가 기준의 저점 2129. 근데 장중 기준 저점은 오늘이었는데 2117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7, 8, 9 계속해서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언젠가 2000선 깨진다고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명암이 있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양복은 긍정적인 이런 건데 사실 오늘 장중 기준이지만 신저가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명암이 엇갈리는데 주간적 시황으로 본다 그러면 혼조세가 좀 더 극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흐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강하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에 그 종가 기준의 저점이었고요. 장중 기준의 저점은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라인을 보세요. 훨씬 높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왜? 이것도 제가 또 이게 잘못하면 또 강의가 되어버리는데 설명할게요. 네. 상식적으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외국인 기관이 어느 쪽에 더 배팅을 많이 했을까요? 당연히 코스피죠. 네. 그래서 장이 빠질 때는 코스피가 처음에는 더 약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나마 급락을
해줬다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어때요? 외국인 기관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는 지금 종가 기준의 저점이 아니라 장중 기준 저점을 본다면 오늘 이었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높아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천천히 계속 내려갈 때 코스피가 더 약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외국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기관이 정리하니까 당연히 코스피는 더 불리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별로 없고 개인 위주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같이 빠진다고 했을 때 지수는 코스피가 더 딸려요. 쉽게 말해서. 힘이 딸리는데 종목은 어떻게 더 빠지냐? 코스닥이 더 빠져요. 왜? 이 중소형주들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겁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나눠놓고 봤을 때 지수는 코스피가 좀 더 약한 경향이 많아요. 외국인 기관 때문에. 근데 종목은 아무래도 코스피 종목들은 신뢰가 가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느린데 코스닥은 아니다 싶으면 정말 무차별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이제 부연을 하자면 보실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추세. 61선이 121선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라 그랬죠? 자, 그럼 언제죠? 코스피는 지난 3월이었어요. 맞죠?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했잖아요. 3월에 하락 추세가 시작됐습니다. 코스피가. 야, 요번에 이제 그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이건 언제입니까? 바로 6월 말. 한 3개월 차이 나죠. 그러니까 봐봐요. 코스피가 더 약하다는 거잖아요. 코스피는 3월에 이미 하락 추세 시작됐는데 코스닥은 6월이니까 지수는 더 약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추세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단기 흐름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은 장중 기준이나 종가 기준의 저점보다는 약간 괴리감이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코스피는 어때요? 어쨌든 종가 기준은 살아있지만 장중 기준은 이탈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해외 시황 브리핑 끝나고 마지막 코너에 또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걱정스러워요. 뭐가 걱정스럽냐면 제가 일주일 전에 출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쭉 반등 안 나온다 그랬죠. 예, 그냥 V자 반등 그리고 뭐 분봉이 계속 가는 그런 반등 안 나온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찌글찌글하다고요.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메커니즘상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3차 하락인데 언젠가 4차 하락 이상이 될 때는 그 V자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생략하겠고요. 제가 뭐 분석 노하우를 감추기 위해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그래서 그게 불안하다는 거고 오늘 드렸던 이 말씀 참고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마지막 코너에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시장 분석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아주 자세하게 또 차트를 통해서도 2주간의 한 주간의 좀 흐름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 변수로 코스피 지수는 2018년 장중 기준 신저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하방 경직이 양호한 흐름이다라는 장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코너에 또 의미심장한 분석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뭐 이런 시장 분위기 안에서 주요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굵직한 이슈가 많았는데 그 이슈들을 봉주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봉주 선생님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소식이 있었죠? 네, 이번 주도 다양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 회의록 공개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 매매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중국 증시의 폭락세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 회의록 공개인데요. 최근에 FOMC 그 9월에 회의록이 공개가 됐었죠. 거기에서 회의록을 보면은 지금 강한 경제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정당화하는 그런 그 흐름이다. 그렇게 연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의 긴축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흐름입니다. 결국은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에서 조금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는 어쨌든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해서 연준의 그 금리 인상 기조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준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조금 금리 인상을 늦추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걸 충족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연준과 연준 의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좀 포석을 깔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미국의 경제나 증시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시장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된다고 하면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서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있죠. 역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은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했죠. 0.75%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자본이 계속 유출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이 유출되는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도하는 이런 흐름도 이 금리의 인상,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미국에서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한국 시장의 금리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부각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은 금리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금리가 거의 최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사실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 하겠지만은 증시에 직접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 경기 전반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을 갖겠죠. 최근에 정치권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당에서도 금리를 인상을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잘못했다가는 국민들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흐름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행도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금리를 그대로 묶어둬도 주식시장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 유출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금리 문제 자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증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떤 금리의 추이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 매매가 급증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급증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식 평가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주식이 강제 매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에게
빚을 내서 돈을 빌려줬던 것을 강제로 회수하는 그런 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일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강제매매가 발생했습니다. 781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300억대 그리고 코스닥에서 400억대가 발생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781억이라는 이 금액 자체는 그 2008년 10월 27일이었죠. 그 금융위기 때 그때 851억 이후로 최고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12일에 발생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11일에 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12일에 발생한 건 그 반대매매 그 기준이 그 장이 끝나고 나서 그 기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2일 장이 끝나고 나서 반대매매의 기준에 해당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이 반대매매를 많이 불러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월 들어서 반대매매가 일평균 거의 250억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55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4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가 10월 2일 대비해서 1조 정도가 줄었습니다. 갑자기 많이 줄었죠. 그만큼 신용을 빌려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결국 그 융자 잔고가 줄어든 건 그 반대매매가 발생을 하면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매매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드는 건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주식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신용을 빌려서 투자를 했던 분들이 결국은 이 반대매매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다음날 시작부터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반대매매를 불러오고 또 반대매매가 지수 하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신용융자를 지금 비율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2%가 넘어요. 코스닥이 훨씬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시장이 코스닥이 훨씬 더 잘 버티죠. 그런데 지수가 계속 하락하다 보면은 코스닥이 갑자기 크게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지금은 뭐 섣불리 그 융자를 신용융자를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스닥이 더 잘 버티고 그리고 또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코스피가 더 하락하면 코스닥이 결국 따라가면서 다시 반대매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증시의 폭락세인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상당히 약하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30% 정도 지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30%라면은 거의 뭐 폭락 수준입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수준인데요.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최근에 중국의 어떤 그 경제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3분기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다 그런 또 발표도 있었죠.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런 그 원인을 갖다 준 게 역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는 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죠. 여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에서 갖가지 반칙을 쓰는 그런 국가다. 그리고 중국과의 불균형한 그 무역이 미국의 어떤 경제 흐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뭐 환율 조작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를 남겨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무역 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그 무역 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 그 중국이 이 무역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미국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많이 이렇게 좀 상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정치적인 측면도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이슈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뭐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중국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때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떤 그 엄청난 그 미국에게 뭔가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쨌든 미국은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추세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 증시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이슈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된 상황이었고요. 반대매매 급증과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폭락세와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환율 보고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한 주도 다양한 질문들을 접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금주의 장학생과 재수강생 발표 날입니다. 자, 그러면 금주의 장학생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금주의 장학생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장학생 발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2219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5323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두 분의 장학생이 발표가 됐는데 먼저 학과장 정호연 대표님께서 또 꼽아주신 끝자리 2219님은 일단 대한항공을 매수하시는 분입니다. 학과장님, 이 질문이 베스트 질문을 뽑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시황을 고려한 예측 매수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측 매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확인 매수하고 예측 매수는 분명히 이게 다른 겁니다. 확인 매수는 일정한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떤 조건을 설정해서 뭐 사람에 따라 그 조건이 조금씩 틀려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확인 매매고요. 예측 매매는 간단해요. 계속 떨어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반등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도 들어가는 게 예측 매수인데 이분은 시황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오늘 뭐 물론 장중기준 저점이 깨지긴 했었지만 순간적으로 지난주 목금에 그때가 일단은 단기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은 이제 절묘하게 25,700원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차트 보셨습니다. 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간 거는 단기적으로도 잘 들어간 거고요. 추세적으로 봐도 어때요? 작년 거의 연초 수준이에요. 거의 뭐 한 20개월 전 수준이니까 충분하죠, 가격 메리트가. 그래서 추세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 단기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고 그렇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은 제가 아주 잘한 매수라고 칭찬했는데 그 못한 매수는 뭘까요? 이것들이죠, 전부 다. 시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수죠. 왜냐하면 1월 하순에 코스피 최고점 찍었잖아요.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하죠. 또 4월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6월 중순에 급락하기 전에 이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시황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량주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스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코스닥은 1위부터 50위까지를 우량주라 칭한다. 이건 평택촌놈의 기준이다.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그런데 이 우량주들은 전반적으로 지수하고 연동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코스닥도 물론 높지만 코스피는 절대적입니다. 왜? 코스피에서 우량주들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기관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량주는 확실하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우량주라고 해서 100% 다 지수 연동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80% 수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분은 시황 적당히 고려하면서 예측 매수 잘 하셨고요. 왜 여기서 예측 매수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반등이 제대로 나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계속 하락하는데 매팅한 거예요. 그게 예측 매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리다가 한 10% 정도 반등 나왔을 때, 그때 살짝 밀렸을 때 들어갔는데, 이건 확인 매매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뭐 명백한 예측 매수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은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 장학생으로 꼽히신 끝자리 219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을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시황을 고려한 성공적인 예측 매수에 대한,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거론해 주시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주 선생님께서 또 꼽아주신 금주 베스트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5323님의 질문이고요. LS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이분도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이분은 역시 저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LS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작았습니다. 비중이 적당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매수를 보면은 역시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나 뭐 완전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수 흐름을 보면 엄청나게 좋지 않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뭐 그 정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그 결과 자체는 조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빠지면서 조금 손실권에 왔습니다. 그런데 매수 자체는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준에 부합하게 잘했다고 볼 수가 있죠. LS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수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했었죠. 그리고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좀 횡보하는 구간, 충분히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해외 증시 영향으로 지수가 좀 부진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아주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63,3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 이 정도예요. 거의 뭐 최저점이죠. 지금 보면은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날짜를 보면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그 금요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횡보를 했었죠. 당시에도 해외 증시가 좀 좋지 않아서 그랬지, 그렇지 않았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이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 날 종목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한 매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주가의 상승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시기에 매수를 했다는 건 상당히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들은 거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과 연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비중도 20% 정도로 적당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매수하면은 뭐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그냥 빠지면은 손절을 짧게 하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지수가 반등하면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적당히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아주 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베스트 질문으로 봉주 선생님께서 꼽아주신 질문은 LS였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와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을 또 하셨고, 그리고 적당한 비중을 싣고 현재 매매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베스트 질문으로 꼽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금주에 아쉽게도 좀 재수강생으로 언급이 되셨던 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재수강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재수강생인데요. 끝자리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3559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829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좀 아쉽게도 재수강생으로 또 꼽히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좀 거론되신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꼽아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3559님이신데요. 에스코넥을 매수를 하신 분이에요. 학 과장님, 이분이 재수강생으로 꼽히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주식 투자 기초가 없어요. 무원칙 매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판단한 건지 아니면 주식 전문가들이 조언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보세요. 여기서 매수했어요. 자, 이거는 확인 매매일까요? 예측 매매일까요? 당연히 예측 매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지지선도 없고 반등한 것도 없으니까 이 당시에 예측 매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확인 매매와 예측 매매가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확인 매매는 반등하는 거 보고 살짝 밀렸을 때 들어가니까 안정성이 있지만 가격이 살짝 높죠. 예측 매매는 사실 위험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근데 적중하면 아주 짜릿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장세, 하락 장세에서는 사실은 확인 매매가 더 좋은 거예요. 약간 더 비싼다고 하지라도. 근데 상승 장세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좋을 때 있잖아. 이때는 그냥 과감하게 예측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버티면 먹으니까. 근데 이 지수가 하락 추세일 때는 비싸도 살짝 올라간 거 보고 따라잡는 게 나은데 이분은 일단 예측 매매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가 뭐냐. 자, 보세요. 여기서도 홀딩. 특히 여기서는 마이너스 5%까지 줄었어요. 손실폭이 홀딩. 여기도 홀딩. 무조건 홀딩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전형적인 어떤 개인의 집착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랬죠. 개인의 집착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분은 전형적인 매수가 집착입니다. 본전이 안 되면 못 팔겠다 이거요. 본전이 아니면 못 팔겠다 이 마인드가 결국 망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워스트 질문으로 에스코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매매 안에서의 이런 과정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다음 매매에 더욱 참고가 되실 만한 말씀들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께서 꼽아주신 워스트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7829님의 질문이고요. 세종텔레콤을 매수하신 시청자 분이시네요. 네. 네, 이분은 역시 매수를 잘못하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완벽한 추격 매수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때 매수가 아니고 이전에 했더라도 대응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기준 없는 대응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홀딩만 하셨어요. 주가가 빠지든 다시 반등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근처에 본전 근처에 오든 계속 홀딩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수익 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 종목은 테마를 가진 종목이죠. 기존에는 제4이동통신 테마주로 움직이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움직임 자체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뭐 철도 관련주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에 엮였는데도 사실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홀딩입니다. 그냥 기준도 없는 그런 매매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잘못된 매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차트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744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완벽한 추격 매수죠. 정말 잘못한 매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낙폭이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30%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본전이 왔는데도 안 던진 겁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잘못된 거죠. 충분히 본전 근처에서 던질 기회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정말 최악인데요. 완벽한 추격 매수에다가 30%가 넘을 때까지 홀딩하셨습니다. 기준 없는 대응이죠. 이런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 종목의 흐름을 봐서 이 종목이 언젠가는 강하게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를 한다거나 그렇게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흐름이 약한 종목이 시장의 흐름이 약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더 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추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대응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자체가 잘못됐고요. 또 기준 없이 대응한 것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이번 한번 매매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매매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그 매매 습관은 버리시기 바라고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세요. 손절가가 10%가 넘어가면은 손절하기가 어렵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손절 기준 그리고 목표 수익 확실히 정해서 확실한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꼭 저점 매수하시고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종텔레콤은 일단 기준 없는 대응에 대한 부분이 참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연결하겠고요. 저희가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방다경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장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Dow rises 100 points as Wall Street rebounds from Thursday losses. Procter & Gamble jumps. 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또 중국 증시에 대한 부분이 또 미국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 3분기 기업 실적들의 탄탄한 이 성장세 속에서 오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이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Procter & Gamble라는 이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P&G라고 하시면 그 기업 이름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이 창립자 이름을 따서 제임스 gemble, 윌리엄 프록터 이름 따서 이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비누, 샴푸, 칫솔 이런 생활 소비재들을 만드는 다국적 아주 세계적인 회사죠. 네, 미국은 기술주들이 떠받치고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 다국적 대기업인 이 소비재 기업들이 오늘은 또 좋은 성적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팩트셋에 따르면요, S&P의 기업들 중에서 기업 실적을 발표한 83%의 기업들이 기업의 호실적을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미국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GDP가 좀 실망스러운 수치로 나왔지만 류허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 등 이렇게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의 증시 지지 발언에 힘입어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2.58% 상승해서 2,550.47에 마쳤고요. 또 이날 주가 상승률은 8월 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네, 선전종합지수도 2.58% 올라서 1263.81에 마감을 했고요. 네, 이렇게 류 부총리는 이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개혁에 대해서 높은 기대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좀 안정적이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요. 또 고스팅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도 역시 금융시장의 지금 정상적인 움직임은 경제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 대해서 이 상장 기업의 대출 담보 주식을 둘러싼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주기를 당부하고 또 보험사에는 상장 기업 지원 강화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다음 기사 보시면
네, 중국의 GDP가 좀 아무래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제 지표는 경제가 다소 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6.5% 3분기 GDP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6.6%였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최악의 수치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또 다음 기사 보시면 네, 증시 및 GDP 하락에 중국 당국은 회복에 힘쓸 것이다 라고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원래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대이민, 네, 이민법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가 또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4천여 명의 이민자 행렬 입국과 관련해서 유엔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중미 이민자 행렬이 이 폭력과 가난을 피해서 고국을 떠나서 지금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서 미국 국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경을 봉쇄하겠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12일부터 이 행렬은 시작이 돼서 사실 100여 명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엘살바도르인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무려 4천 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 이를 더 강하게 지금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가 더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분이 불안한 상황인 가운데 오늘은 또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수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를 확인하자는 건 역시 코스피 지수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그 저점을 깼었죠. 그런데 다시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 그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한 반등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그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그 지지되는 그런 흐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개별주 쪽에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업종이 그동안 상당히 약했었죠.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조금 지지가 되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흐름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를 확인한 이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학과장 정우 대표님의 이 마지막 한 말씀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반등하면 어디까지 할 건지 계산을 했어요. 뭐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짧게는 뭐 한 2, 3주, 길게는 3개월 전에도 예측을 합니다. 지수를 예측을 해요. 정확하게. 1단위까지 합니다. 제 나름대로 그 분석 툴이 있거든요. 근데 차트는 절대 아니에요. 차트 갖고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딱 결론 내린 게 뭐냐.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어디까지 반등할 건지 그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반등 목표치 살짝 하향시켜야 될 것 같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분석을 더 해보고 바로 일요일 밤에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무료 방송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계산했던 반등 목표치보다는 살짝 하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혼조세가 조금 더 지속된다. 무슨 얘기냐? 비슷해요. 여기서 갑자기 고꾸라지거나 막 급등 나오거나 이거보다는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은 게 흐름이 좀 어떠냐? 자, 어제 중국 증시 안 좋았죠? 또 어제 미국 증시도 안 좋았어요. 그 영향이 오늘 장 초반까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중국 반등 나오고 미국 반등 나오니까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안정적인 심리를 찾기는 좀 어려워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 뉴스에도 좀 전에 나왔잖아요. 뭐 부총리가 발언해서 이건 아니에요. 무슨 관치 경제도 아니고, 아니 부총리가 그러면 좋게 얘기하지 나쁘게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한다고 그럼 빠질 지수가 안 빠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어떤 반등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혼조세 무슨 얘기냐?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거나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고점 목표 지수 하향과 그리고 혼조세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번 주 일요일 무료 방송 통해서 더욱더 상세한 내용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무료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지를 도와드리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